정우야, 며칠만 채워줄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냉정한 거절뿐. 노인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병원에서 들은 둘째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재개발로 받은 150억이 통장에 있지만 아들들은 모릅니다. 거지 차림으로 아들 집을 전전하는 73세 김말자 할머니. 그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로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고 지낸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말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했던 반찬가게 문을 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는 열문도 준비할 반찬도 없습니다. 말자는 빈 주방에서 혼자 미숫가루를 타며 생각에 잠깁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김치찌개 20통, 멸치볶음 10통, 시금치나물 30통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었죠.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있어요? 하며 들어올 시간이기도 했고요. 정우야, 어머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니까. 어린 시절 큰아들 정우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비록 좁은 가게에서 온 가족이 콩나물 시루처럼 살았지만 아들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하며 달려와 말자가 끓인 밥을 후후 불어가며 먹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예전과 같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하나둘 이사를 간 이웃들 때문일까요? 박신혜도 떠났고 최신혜도 떠났고 이제 이 골목에는 말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정민이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느라 늘 전화기를 붙들고 살고 정훈이는 글쎄 정훈이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아직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죠. 말자는 찬물에 얼굴을 적시며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세 아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 시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전화 한 통이라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간 말자에게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런데 요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뭐료, 외롭긴 뭐가 외로워요. 아들들이 좀 자주 오면 좋을 텐데. 말자 씨,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김 사장의 말에 말자는 계란 한 판을 집어들며 대답합니다. 고생이 어디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게 어디 고생이에요. 그래도 혼자서 세 아들 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들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의지하고 살아야죠. 특히 큰아들은 직장도 좋은데 다니잖아요.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말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합니다. 아들들과 연락하는 것도 명절 때나 생일 때 정도입니다. 그것도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바빠서 못 갔는데 용돈 보내드릴게요 하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 정도죠. 용돈이라고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말자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보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아들들의 얼굴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어보니 믿기지 않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금 총액 150억 원정.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150억 원. 평생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기 힘들었던 돈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진짜야? 말자는 서둘러 안경을 꺼내 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그 작은 건물과 땅이 150억 원이나 되는 거였습니다. 새 아들 키우느라 자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했던 그 세월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겨울에 추워도 연탄값 아끼려고 이불을 더 덮고 잤던 일, 아들들 학비 마련하려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던 일, 아플 때도 병원 가기 아까워서 참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야 아들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 말자는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50억을 셋으로 나누면 각자 50억씩입니다. 정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고, 정민이는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정훈이는 드디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정우야, 이제 엄마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가 말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모 유산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요양원에 버린 자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재산을 받고 난 뒤 연락이 끊겼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돈만 받아가고는 이제 얼굴도 안 보여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말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지?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들들에게 받은 대우를 돌이켜보니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을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피를 나눈 남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음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의 대화는 말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 있다가 돈 생겼다고 하면 그때서야 나타나더라고요. 내 친구 얘기인데 아들이 유산 받고 나서는 아예 연락도 안 된대요. 말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만약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바쁘다며 외면할까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0억이라는 거금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 돈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사랑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말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일주일 후 말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옷장 깊숙이 있던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 입던 검은색 바지와 색이 바랜 회색 블라우스였죠. 이 정도면 딱 거지 같아 보이겠네. 말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작은 여행용 가방에 며칠치 옷가지를 넣습니다. 화장품은 빼고 그저 최소한의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평소의 말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인 같아 보였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 말자는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정우의 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지하철 안에서 말자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정우야, 집에 문제가 생겼어. 며칠만 재워줄 수 있겠니?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나약하게, 더 처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정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5층 고급 아파트의 현관 앞에서 초라한 행색의 자신이 초인종을 누르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에이, 뭘 망설여. 내 아들인데. 드디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다. 어머니요? 문이 열리자 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봅니다. 평소 단정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아, 수진아. 정우 있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정우가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리고 왜 이런 차림으로? 말자는 준비해온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집에 문제가 생겼어. 며칠만 재워줄 수 있겠니? 그리고 당장 지낼 방 구할 돈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정우와 수지는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재개발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 임시로 지낼 곳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수진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말자는 아들의 집을 둘러봅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거실, 비싼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선반까지. 정우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좀 어려워요. 정우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근데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내일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며칠만, 일주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주일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건 좀. 집이 좁지는 않지만 손님 방에 짐도 많고.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0평이 넘는 집이 좁다니요. 자신이 40년 동안 살았던 반찬 가게는 10평도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거실에서 자도 돼. 소파가 있잖니. 어머니, 그것도 좀. 일단 손님 방 정리하고. 며칠만 계세요. 정우가 마지못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첫날 저녁 말자는 조용히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릇들을 정리하며 말을 걸어봅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아니야, 신세 지는데 뭔가 해야지. 청소라도 할까? 괜찮아요. 청소 아주머니가 와요. 수진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말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일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일어나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소리를 내세요? 아이가 깨잖아요. 미안해, 수진아. 습관이 되어서. 그때 정우도 나오더니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민준이가 깨면 온종일 보채거든요. 말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말보다 손주 걱정이 먼저 나오는 아들을 보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말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그런데 당장 방 구할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야 해서. 정우와 수진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수진이 깜짝 놀란 듯 소리칩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러자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든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우야,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저희도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불안정하고. 그러니까요,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러세요? 수진이 거들며 말합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돈까지 달라고 하시면. 맞아요. 정말 곤란해요. 정우가 아내의 말에 또다시 맞장구를 칩니다. 말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150억이나 되는데 고작 1,000만 원을 못 빌려준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아픈 건 며느리만이 아니라 친아들까지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손주인 민준이를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조차 할머니를 어색해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상한 옷 입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왜 힘들어요? 그게. 말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찾아와서 민폐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그러자 정우도 아내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말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운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정우야,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지낼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며칠만 더. 아니야. 너희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 여기서는 오래 있을 수 없겠구나. 말자는 짐을 싸며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차남 정민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거기서는 어떨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정민이도 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장남 정우의 집을 나온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남 정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끌고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정민이는 좀 다를 거야. 말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남 정민은 어릴 때부터 형보다는 좀 더 다정했었거든요. 물론 사업을 시작한 후로는 바빠져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정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민이 사는 곳은 정우의 고급 아파트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신축 빌라의 3층, 계단을 올라가며 말자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늙었나 보네. 3층에 도착한 말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누구세요?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귀찮아하는 투조였습니다. 정민아, 나야. 엄마야. 엄마요? 잠깐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나타났는데 평상복 차림에 머리가 부스스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정민아,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아, 엄마래. 정민의 아내 은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말자가 아는 은경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은경아, 집에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지낼 곳이 필요해서. 정민과 은경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정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금 좀 곤란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사업 관련해서 접대를 해야 해서. 은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친아들이 자신을 문전박대하다니요. 그럼 언제쯤? 글쎄요. 내일 모레쯤? 정민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갈 곳이 없다고 했잖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돼요. 혹시 모텔이라도. 모텔이라고?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더러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하다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임시로 하룻밤만. 은경이 재빨리 말을 정정했습니다. 여보, 그냥 들어오시라고 해. 손님들한테 양해 구하면 되잖아. 말자가 말하자 정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해서. 첫인상?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결국 말자는 그날 밤을 근처 찜질방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찜질방에서 나이든 할머니 혼자 밤을 보내는 기분이 어떤지 말자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틀 후 정민은 마지못해 말자를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시원찮았습니다. 엄마, 며칠만 계세요. 저희도 상황이 좀. 고마워, 정민아. 며칠만 있다가 갈게. 하지만 첫날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은경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정민도 어머니보다는 아내 눈치를 더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글쎄, 일주일 정도. 일주일요? 그건 좀. 은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집도 좁고. 정민의 집은 정우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30평 정도는 되었습니다.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는 크기였죠. 둘째 날 말자는 용기를 내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민아, 그런데 당장 방 구할 돈이 좀 필요해서 빌려줄 수 있겠니? 정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돈이요?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정민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갑자기 와서 며칠 있겠다더니 이제는 돈까지. 정민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급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업하느라 빚이 있는데. 그때 은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은경아,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되는 건가요? 정민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말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그날 밤 말자는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민아, 좀 아픈 것 같아. 엄마, 괜찮아요? 정민이 당황해서 말자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어머, 열이 많이 나는데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정민이 말자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갔고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쉬고 있을 때 정민이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이라는데. 아니, 노인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말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몰라, 귀찮아 죽겠네. 왜 하필 우리 집에 있을 때 쓰러져가지고. 바빠 죽겠구만. 형이랑 동생한테 연락했는데 둘 다 안 받네. 진짜 무책임하다니까. 말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한다니요. 그것도 친아들이. 링거가 다 떨어진 후 말자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제 패 끼치기 싫어서. 정민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민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인 막내 정훈만 남았습니다. 정훈이는 좀 다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체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차남 정민의 집에서 나온 말자는 막내 정훈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연달아 상처받은 마음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인 막내만큼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훈이는 좀 다를 거야. 하지만 말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훈은 세 아들 중에서 항상 약간 부족한 아들이었거든요. 형들은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각자 자리를 잡았는데 정훈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며 아직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말자는 정훈이 사는 동네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형들이 사는 곳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여기저기 금이 간 아스팔트,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정훈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말자는 좁은 골목을 헤매며 정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보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지만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거기요? 저기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런데 반지하라서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반지하라는 말에 말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막내가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드디어 찾은 정훈의 집은 허름한 2층 연립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말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정훈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거든요. 형들의 넓은 집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습기가 찬 좁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찾아봤지만 고장났는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의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야. 어머니요? 문이 열리자 미영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마트에서 일하고 온 것인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가져온 듯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미영아, 정훈이 있니? 네, 잠깐만요. 여보, 어머니 오셨어요. 안에서 정훈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동안 면접을 다닌 듯한 피로가 쌓여 있었고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정훈의 목소리에는 형들과는 다른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제 익숙해진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훈아, 미안하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재워줄 수 있겠니? 정훈과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거절하지 않고 일단 말자를 안으로 들여보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정훈이 말자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집 안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거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소파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접이식 밥상이 전부였고 방도 2개뿐이었습니다. 형들의 넓은 집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미영이 정성스럽게 치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들한테는 안 가봤어요? 정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봤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네. 말자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에게까지 형들의 냉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임시로 지낼 곳이 필요해서. 정훈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들처럼 바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난처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우긴 좀. 그리고 저희도 지금 돈이 없어서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재워드리고 싶은데. 방이 하나는 저희가 쓰고 하나는 예은이가 쓰는데 거실도 이렇게 좁아서. 그때 정훈의 딸 예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중학생인 예은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예은아, 그래. 많이 컸네. 말자는 손녀를 보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예은이는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도 이 상황이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집이 이렇게 좁아서 어디서 주무시라고 해야 할지. 정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소파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로 좁았습니다. 거실에서 자도 돼. 거실요? 여기는 너무 좁아서. 그리고 아침에 예은이가 학교 갈 때 시끄러울 텐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지금 돈이 정말 없어서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서. 정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일자리를 못 구해서. 면접을 몇 개 봤는데 다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형들처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받아줄 여유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정우나 괜찮다. 엄마가 다른데 알아볼게. 말자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어머니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형들처럼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희도 힘든데. 말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이 이래서. 미영이 뒤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정우는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자리는 없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 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집에 도착한 말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돈이 뭐가 소용이야. 자식들 마음도 사지 못하는데.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에게 실망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정훈이는 그나마 다르긴 했지만 결국 자신을 받아주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눈물로 범벅이 된 베개에 얼굴을 묻고 노곤했던 마음과 몸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훈과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정훈아, 미영아, 이런 밤에 왜? 말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미영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아마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을 좀 마련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말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활비조차 빠듯하다고 했던 정훈 부부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다는 걸까요?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말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훈과 미영은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바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너희도 어려운데 무슨.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훈이 봉투를 말자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많지는 않지만. 말자가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정훈이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아요. 그냥. 부족하시겠지만 일단 이 돈으로 당장 급한 건 해결하시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훈아, 이 돈 어디서?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미영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정훈 부부는 말자가 떠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작은 가방을 끌고 좁은 골목을 걸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시던 모습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 계속 자리에 서 있었던 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마음으로는 모시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게. 어머니가 저렇게 힘드신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형님들은 그렇게 잘 사시면서도 어머니 한 분 못 모시겠다고 하고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집도 좁고 돈도 없고 자신도 취업이 안 된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모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가 당장 가진 게 뭐가 있나? 정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 팔까요? 미영이 자신의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록 비싸지는 않지만 결혼할 때 정훈이 어렵게 마련해준 반지였습니다. 미영아, 그건 내가 유일하게 가진 귀한 건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요. 반지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어머니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보도 아버지 시계 있잖아요. 그거라도. 정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시계로 정훈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내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중고 상가에 가보자. 정말요? 응. 엄마가 더 중요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훈 부부는 일찍 일어나 중고 상가를 찾았습니다. 미영의 결혼 반지는 50만 원, 정훈의 아버지 시계는 150만 원에 팔렸습니다. 모두 합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말자가 급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은 되었거든요. 중고상에서 나온 후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어머니가 알면 너무 미안해 하실 텐데. 괜찮아.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정말 부족할 텐데.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 일단 당장 급한 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곧장 말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속상해하고 계실지 걱정되었거든요. 미영아, 정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이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냐. 말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와 정민에게 받은 상처가 정훈 부부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조금만 생활이 나아지면 어머니 꼭 모실게요. 정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시긴 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곧 일자리 구할 거예요. 그러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서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지금은 힘들어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형님들이 그러시는 건 형님들 일이고 저희는 저희 도리를 해야죠. 미영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두 사람의 진심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큼은 형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희들만 있어도 엄마는 든든해.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머니, 정말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더 구해볼게요. 정훈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 부부가 돌아간 후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훈 부부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정우와 정민이는 그렇게 잘 살면서도 엄마한테 1,000만 원도 아까워했는데 정훈이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자는 봉투 안에 돈을 세어봤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훈 부부에게는 큰 돈이었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 내놓은 거였습니다. 정훈이는 정말 다른 아이구나.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조용히 공증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섰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공증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내 전 재산 150억 원은 막내 아들 김정훈에게 모두 상속합니다. 말자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50억이요? 상당한 금액인데 혹시 다른 자녀분들은 안 계십니까? 공증인이 놀라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막내 아들에게만 상속하시는 겁니까? 보통은 균등하게 나눠주시는데 그 아이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 아이들이니까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말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새 아들에게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올까요? 말자는 핸드폰을 꺼내 새 아들에게 동일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짧고 간단한 문자였지만 말자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가 온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도 정우와 정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읽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씁쓸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정훈에게서는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문자예요? 요양원이 뭐예요? 정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정훈아, 너희는 힘드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미영이랑 상의해 볼게요. 곧 가겠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과는 정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 미영과 예은이까지 데리고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정훈아, 집이 좁다고 했잖니. 좁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집이 넓고 좁고가 뭐가 중요해요. 미영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니. 비좁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죠.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려도 참아주세요. 예은이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있으면 집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말자는 손녀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형들의 손주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폐가 안 될까? 폐가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계시면 예은이도 좋아하고 저희도 든든해요. 결국 말자는 정훈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좁고 불편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말자가 정훈의 집으로 이사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가족들은 서로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말자는 손녀 예은이를 돌봐주고 미영이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고 예은이 학교 보낼 준비까지 해주었습니다. 정훈도 드디어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은이가 수학 숙제를 들고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렴.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공부를 많이 못 배워서. 그래도 같이 생각해보자. 말자는 손녀와 함께 숙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예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어떠셨어요? 할머니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단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삼촌들 다 키우시고. 예은이의 순수한 말에 말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우편 하나가 정훈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보낸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말자가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자들에게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정훈이 회사에서 돌아와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정훈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같은 시간에 장남 정우도 집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는 봉투를 뜯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전 재산 150억이 막내 정훈에게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수진이 정우의 어깨 너머로 유언장을 보더니 기겁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유언장을. 그리고 150억이라니. 150억이요? 어머니가 150억이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신 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정우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150억이나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모두 막내에게만 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남 정민도 같은 시간에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민은 유언장을 읽고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150억을 가지고 계셨대. 그런데 그걸 다 정훈이에게만 준다고. 뭐라고요? 150억을? 그럼 어머니가 그때 우리를 시험한 거였어. 완전히 당한 거야. 은경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시험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두 아들은 각각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허겁지겁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 왜요? 저 지금 회사에서. 지금 당장 퇴근하고 집에 가. 우리가 갈게. 무슨 일인데요? 가서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정민도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아, 너 집에 있어? 우리가 지금 갈게. 형님들이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에서 기다려. 곧 갈게. 정훈은 형들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형들이 갑자기 이런다니요. 게다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정민이 동시에 정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정우야, 정민아. 너희들 왜 여기에? 엄마, 이게 뭐예요? 정우가 유언장을 들이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작성하셨어요? 정민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작성한 거야. 엄마, 150억이요? 엄마가 15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때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신 건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정우와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정훈도 처음 듣는 얘기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뭔 소리예요? 150억이 뭐예요? 정훈아, 너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말자는 정우와 정민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정말 부모로 생각하기는 하니? 내가 너희 부모가 아니니까 당연히 유산도 너희한테 갈 몫은 없다.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 상황이 안 돼서. 정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상황이 안 됐다고? 정민아, 너 그때 손님 접대한다고 나를 문전박대했잖니. 그리고 정우야, 너는 며느리가 나를 민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정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정훈아, 내 형들은 나를 거지 취급했어.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더니 마치 내가 도둑놈인 것처럼 쳐다보더라.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이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로 저희도 어려워서. 어려워서? 정민아, 너 그때 응급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응급실이요? 내가 쓰러져서 링거 맞고 있을 때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노인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말했잖니. 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때. 정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나를 민폐라고 했을 때 너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잖니.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든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정훈아, 너는 몰라도 돼. 이미 지난 일이야. 말자가 정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유산 때문에 찾아온 거면 헛걸음한 거야. 내 유언장은 이미 공증까지 마쳤어. 정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제끼리 공평하게. 공평하게.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다가 돈 이야기 나오니까 공평하게 하자고.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외면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늦었어. 정민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정훈이에게만. 왜 안 돼? 정훈이만 나를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때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님들과 공평하게 나누겠어요. 정훈아,
말자가 놀란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형님들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제가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정우와 정민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정훈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그래도. 정훈아,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인지 엄마가 잘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말자는 정우와 정민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남이야. 내 자식이 아니야. 가거라. 엄마. 가라고 했어. 말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우와 정민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정우와 정민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씁쓸했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자는 막내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들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자 씨, 큰아들이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출근길에 늘 예전에 말자 씨가 운영했던 반찬가게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가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요. 말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가요? 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가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서 있던가요? 한 10분 정도. 그냥 가게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간판 없어진 자리를 계속 쳐다보면서요. 말자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정우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남은 교회 밥차 봉사 나오더니 울먹이면서 이러더라고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던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이라 말은 아꼈지만 눈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정민이가 봉사를 한다고요? 네. 요즘 매주 나와서 어르신들 식사 돕고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뭔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요. 말자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민이가 봉사를 한다니 그것도 울면서요. 봉사하는 내내 한숨만 쉬더라고요. 할머니들한테는 정말 잘해주는데 본인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말자는 믿기지 않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잣말했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뒤늦은 후회일까? 그날 밤 말자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번째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지. 정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복잡한 심정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말자는 정훈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손녀 예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은이가 학교에 가고 정훈이 출근한 후 말자는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말자가 문을 열어보니 정우와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윈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정민아. 엄마, 저희가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정민이 말하자마자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일어나거라.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들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너희들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저희는 정말로 잘못했어요. 정우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언제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말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무엇을 잃었는지 아는 거니? 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반성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말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존재를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처럼 저희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정민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야? 네, 엄마. 저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지,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는지, 어머니가 힘드실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정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진심이야? 네, 엄마. 저희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두 아들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스스로 반성하며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떤 것이든 약속하겠어요. 정우와 정민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야. 앞으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아라.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야.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요.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서랍에서 두 번째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두 번째 유언장을 써놨어. 두 번째 유언장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때 문이 열리며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형님들. 정훈아, 와봐.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말자가 정훈을 불렀습니다. 형님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유산을 다시 셋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내 의견은 어째? 이건 너의 돈이기도 하니까 너의 의견도 중요해.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원래 그래야 하는 거죠. 정훈아, 고마워. 정우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이 정말 형답게 할게. 저도요.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정민도 덧붙였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엄마? 사실 엄마가 150억 중에서 20억은 따로 빼놨어. 엄마 노후 자금으로 말이야. 아들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정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정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 돈으로는 가끔씩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렇게 쓸 거야. 말자의 말에 아들들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네 식구가 정훈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삼촌들이 자주 올 거예요? 예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예은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우가 조카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줄 거야. 할머니가 부자거든. 말자가 손녀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최고. 예은이가 기뻐하며 말자를 안았습니다. 몇 년 후 말자는 새 아들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0억으로 마련한 여유로운 노후 자금 덕분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정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가족 여행도 하고 정말 행복해요. 정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 가져요. 정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자금까지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할머니가 됐네. 가족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